저는 지금 부엌에 앉아 모든 것을 바꿔버린 이 서류들을 들고 있어요. 집 문서죠. 제 아들 자말이 제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제 손이 떨려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깊은 슬픔 때문이에요. 저는 방금 상상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침실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자말이 아내인 캐샤와 통화하는 내용이 전부 들려요. 그의 목소리는 미래를 계획하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미래, 아니, 그들의 미래죠. 응, 자기야. 전부 다 준비됐어. 오늘 서류가 왔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집이야. 그가 웃는 소리가 들려요. 아들이 어릴 적 저를 그토록 기쁘게 했던 바로 그 웃음소리. 장모님도 우리랑 같이 살게 돼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드디어 신시아 여사님도 항상 원하셨던 대로 정원이 보이는 방을 갖게 됐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신시아 여사, 그의 장모, 캐샤의 엄마가 제가 돈을 내준 집에 살게 된다니. 제가 꿈꿨던 제 자리, 제 공간, 제 가족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 집의 말이에요. 그럼 나는 자말, 그가 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지막이 속삭여요.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요. 아냐, 자기야.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는 지금 아파트에서 잘 지내셔. 게다가 엄마 어떤지 알잖아. 항상 불평할 거리를 찾으시니까. 이게 더 나아. 모두에게 더 평화롭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장모님. 진짜 가족. 진짜 가족이라니. 그 말들이 차가운 얼음 바늘처럼 가슴을 찔러요. 평생 모은 돈을 전부 희생하고 어머니의 보석을 팔고 제 재정적 안정을 담보로 잡으면서까지 아들이 이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저는 그들의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눈을 감자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6개월 전 자말이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짓는 그 슬픈 강아지 같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었죠. 지금 그의 전화기가 놓인 바로 이 부엌 식탁에 앉아 자신의 꿈을 설명했어요. 엄마, 완벽한 집을 찾았어요. 캐샤와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런 집이에요. 방 3개에 아이들을 위한 마당도 있고 동네도 좋아요. 그런데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계약금으로 $20,000만 있으면 돼요. 2년 안에 꼭 갚을게요, 엄마. 그리고 당연히 엄마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어뒀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해요. 너무 신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아들 인생에서 방문객처럼 느껴졌던 수년의 세월 끝에 드디어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가족 저녁 식사, 따뜻한 명절 모임에 둘러싸여 늙어갈 수 있는 제 자리, 제 집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말, 자기야, 어머님께 계획에 대해 아직 말 안 했어? 캐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전화기 너머로 들려와요. 무슨 계획, 자기야? 계획 말이야.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안 사는 거? 이 집은 어른 셋이랑 아이들만 사는 집이라는 거 알잖아. 우리 엄마는 평화가 필요해. 그리고 당신 엄마랑 같이 살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도 이미 했잖아. 같이 살기 힘들다고. 69년 동안 누구 하나 귀찮게 한 적 없이 살아온 남편이 우리를 떠난 후 홀로 이 아들을 키워낸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교대 근무를 2탕씩 뛰었던 어떤 보답도 바란 적 없던 제가 같이 살기 힘들다니. 아니, 아직 말씀 안 드렸어. 자말이 말해요. 이사하고 나서 얘기해볼까 했어? 엄마는 뭔가 바뀌면 힘들어하시잖아. 힘들어한다고. 그들은 제가 이 집을 가질 기회를 준 여자가 아니라 마치 다루기 힘든 어린아이인 것처럼 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빗방울이 제가 흘리지 않으려는 눈물처럼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려요. 그 칙칙한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한 25년. 25년간 $1도 아껴가며 저축하고 소소한 사치를 포기하고 세일하는 옷만 사고 도시락을 싸다녔어요. 전부 제 아들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노후의 안정을 찾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제 와보니 저는 어차피 짐이었던 거예요. 자기야,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슬슬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시라고 제안하는 건 어때? 어머님 필요에 더 맞는 걸로. 알잖아.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케샤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실용적이어서 마치 저녁 메뉴를 의논하는 것 같아요. 더 저렴한 곳이라. 제 $20,000를 받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나니 이제 저는 제 필요에 더 맞는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할 때인 거죠. 마치 제 필요에는 유일한 가족의 사랑과 동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듯이요. 전화가 조용해지고 자말의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다가오는 게 들려요. 저는 재빨리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는 척했어요. 지난 10분 동안 제 세상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해요. 마치 제가 돈을 대준 삶에서 저를 배제할 계획을 방금 막 끝낸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잘 지낸다, 아들. 집 서류는 다 잘 처리됐니? 네, 완벽해요. 모든 게 순조로워요. 곧 이사해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와 캐시아, 신시아 여사,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장, 제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장 말이죠. 잘 됐구나, 아들아.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어요. 내가 잘 돼서 기쁘다. 그는 미소 지으며 늘 그랬듯 제 이마에 입을 맞춰요. 한때 저를 그토록 다정하게 만들었던 그 행동이 이제는 조롱처럼, 유다의 키스처럼 느껴져요. 모든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 없이는. 하지만 미래에도 제가 없을 거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가 떠나자 저는 다시 이 서류들을 손에 든 채 홀로 남았어요. 이 문서는 제 아들이 이제 $150,000짜리 집을 소유했으며 그중 $20,000는 제 평생 모은 돈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요. 제가 그토록 꿈꿨던 정원 전망의 방을 그의 장모가 차지하게 될 바로 그 집.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접어 부엌 서랍에 넣었어요. 청구서, 의료 처방전, 그리고 이제는 제 잃어버린 존엄성까지 보관하는 바로 그 서랍에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어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 명확한 무언가가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행동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제가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던 모든 신호들을 떠올렸죠. 자말과 캐샤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저는 그저 그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합리화했죠. 그들이 돈을 빌려가고 단 $1도 갚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저는 그걸 가족을 돕는 것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5시에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습관 때문이 아니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낡은 공책을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에는 월 지출을 적는 곳이지만 오늘은 다른 것을 쓸 거예요. 지난 5년간 제가 자말에게 준 모든 돈의 목록을 만들 거예요. 모든 대출, 모든 소소한 도움, 한 번도 갚지 않은 모든 비상 상황들. 목록은 점점 길어져요. 중고차 값으로 $2,000, 변속기 수리비로 $800, 아이들 교복과 학용품으로 $10,000, 캐샤의 치과 치료비로 $700, 신용카드 빚 갚는데 $3,000, 여기 $500, 저기 $300, 그리고 이제 집값으로 $20,000. 총액을 보니 어지러워요. 5년간 $48,300. 제가 18살 때부터 일하며 휴가도 마다하고 식료품 가게에서 가장 싼 브랜드만 사고 10년 동안 같은 핸드백을 쓰며 모은 $48,000.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구석에 앉아있는 의무적인 일요일 방문을 위해서? 돌로레스 할머니는 너무 지루해 라는 이유로 저를 거의 알지 못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엄마 불편하게 해드리기 싫어서요. 엄마는 외출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라는 말과 함께 생일, 졸업식, 가족 저녁 식사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저는 공책을 닫고 침실로 걸어갔어요. 옷장을 열고 모든 중요 서류를 보관하는 신발 상자를 꺼냈어요. 출생증명서, 유언장, 보험증권, 은행 명세서 등 제 법적, 재정적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것들이요.
저는 3년 전 66세가 되었을 때 유언장을 썼어요. 거기에는 자말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죠. 제 아파트, 저축, 생명보험, 심지어 은행 안전금고에 보관된 할머니의 보석까지도요. 모든 것을 그에게, 왜냐하면 그는 제 유일한 아들이고 유일한 가족이며 제 삶의 이유니까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침 7시에 전화가 울려요. 자말이에요.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아들.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들리지만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뭐 필요한 거 있니? 네. 어젯밤에 케샤랑 얘기했는데 작은 것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해서요. 이사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이 좀 생겨서요. 또 돈, 항상 돈이죠. 얼마나 필요한데? $3,000만요, 엄마. 이삿짐 센터 비용이랑 가구 좀 사려고요. 방 페인트 칠도 해야 하고요. 다음 주에 이사 들어갈 때 집을 완벽하게 만들려고요. 다음 주라고요? 다음 주에 이사한다니. 저한테는 언제인지 말도 안 해줬어요. 제가 돈을 내준 집을 보러 오라고 초대조차 하지 않았고요. 자말,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물론이죠, 엄마. 뭐든지요. 나는 언제 그 집을 볼 수 있니? 침묵. 너무 긴 침묵이라 잠시 전화가 끊겼나 생각했어요. 엄마, 집이 아직 자잘한 공사 중이에요. 다 준비되면 모시고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수선한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나는 언제 너희랑 같이 살게 되니? 더 길어진 침묵. 엄마, 그 문제에 대해서요. 케샤랑 제가 얘기해봤는데 당분간은 엄마가 지금 아파트에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새 집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좀 봐야 하니까요. 아이들도 환경이 바뀌면 불안해할 거고요. 그리고 케샤는 새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새 직장? 네, 말씀 안 드렸네요. 회계법인에 취직했어요. 월급도 꽤 괜찮게 받을 거예요. 거의 월 $2,000요. 월 $2,000. 케샤는 이제 한 달에 $2,000를 버는데도 이사 비용으로 제 돈 $3,000가 필요한 거예요. 월 $700 연금으로 생활해온 제가 저축해둔 돈에서 꺼내야 할 $3,000. 자말, 제가 다시 말해요. $3,000는 생각해봐야겠구나. 생각해본다고요, 엄마?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으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들. 아무 일도 없어.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보지 못했을 뿐이야. 모든 게 괜찮다, 아들. 그냥 계좌를 좀 확인해봐야 해서 그래. 며칠 안에 전화할게. 며칠 안에요? 하지만 엄마, 저희 내일까지 돈이 필요해요. 이삿짐 센터에서 보증금 50%를 원해요. 며칠 안에 전화하마, 자말. 저는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에요. 다른 감정이죠. 결심이에요. 저는 낡은 컴퓨터로 걸어갔어요. 2년 전 자말이 엄마 외롭지 않게 설치해준 바로 그 컴퓨터요. 전원을 켜고 참을성 있게 부팅되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기술에 능숙하지 않지만 기본은 알아요. 온라인 뱅킹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알죠? 제 예금이 보여요. 집값으로 $20,000를 주고 나니 정확히 $2,300가 남아있어요. 저와 완전한 빈곤 사이, 새 집에 정착하자마자 저를 삶에서 배제할 계획인 아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상황 사이에 놓인 $2,300. 저는 전화기를 들어 은행 번호를 눌렀어요. 안녕하십니까? 내셔널 뱅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 예금 계좌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싶어서요. 네, 고객님. 계좌 번호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정보를 알려주면서 저는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통제감.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 돈, 제 삶,
제 미래에 대해 제가 직접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존스 부인,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계좌에서 아들을 수건 수익자에서 제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으로 된 추가 직불 카드도 취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배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는 걸 방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준 모든 달러가 제 미래의 외로움에 대한 투자였다는 것을요. 가족 상황에 개인적인 변화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존스 부인. 즉시 변경 사항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네. 유언장 변경에 대한 제 선택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은행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저희는 유산법 전문 변호사들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제 등록된 주소로요. 전화를 끊었을 때 기분이 달라졌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해야만 했던 새로운 무언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죠. 전화가 다시 울려요. 물론 자말이죠. 엄마, 전화가 끊겼나요? 무슨 일이에요? 끊긴 거 아니란다, 아들. 며칠 안에 전화한다고 했잖니? 하지만 엄마, $3,000 도와주실 건지 알아야 해요. 이삿짐 센터에서 이미 압박하고 있다고요? 자말, 너는 내가 뭐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해한 적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걱정돼요. 괜찮으세요? 제가 그리로 갈까요? 그럴 필요 없다, 아들. 그냥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라니. 엄마, 저는 겨우 $3,000를 부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항상 도와줬지,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가 나를 마지막으로 도와준 게 언제였더라? 답변이 정해지면 전화하마, 자말. 엄마, 진심으로, 무서워요. 전에는 이런 적 없으셨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던 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몇 년 전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고통과 명료함의 혼합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좋은 하루 보내라, 아들. 저는 다시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아파트의 정적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정적이 아프지 않았어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내려져야 할 결정들로 가득 찬 정적이었죠. 제 손을 바라봐요. 이 69세의 손,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그토록 많이 베풀었던 이 손, 그리고 제 자신에게 약속해요. 존중을 돌려받지 않고는 단 $1도 더 주지 않겠다고. 이후 3일 동안 제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자말은 2시간마다 전화를 걸었고, 그 후에는 캐샤도 가세했어요.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음성 메시지를 남겼죠. 하지만 저는 계속 전화를 꺼뒀어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제가 처한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했거든요. 수요일 아침, 저는 메시지만 확인하려고 전화를 켜기로 했어요. 부재중 전화 27통과 문자 메시지 15개가 와 있었어요. 하나씩 읽어보니 모든 메시지가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더군요. 엄마, 걱정돼요. 전화 좀 주세요. 자말. 화요일 오전 7시 30분. 돌로레스, 캐샤예요. 자말이 정말 불안해해요. 괜찮으세요? 화요일 오전 11시 15분. 엄마, 이삿짐 센터에서 오늘 돈이 필요하대요. 더는 못 기다려요. 자말. 화요일 오후 2시 45분. 오늘 전화 안 하시면 제가 아파트로 찾아갈 거예요. 자말. 화요일 오후 8시 20분.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편찮으시다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제 손자, 8살 디안드레. 아빠가 제가 아프다고 해서 저에 대해 묻는 손자.
자말에게는 제가 즉시 돈을 주지 않는 유일한 설명이 제가 아픈 것이어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프면서도 동시에 가장 명료함을 준 메시지는 오늘 새벽에 온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엄마, 만약 이게 집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공간도 마련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선 이사부터 도와주셔야 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건 해결하죠. 자말. 오늘 오전 6시 30분. 그러고 나서 다른 건 해결하죠. 그 다른 것이 바로 저예요. 그들의 삶에서 제 위치, 제가 돈을 댄 집에서 살 권리,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제 존엄성. 그 모든 것이 그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나중에 해결될 수 있는 다른 것인 거죠. 저는 정성껏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약간의 화장을 했어요. 오늘 저는 외출할 것이고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전 10시에 있는 은행 약속이에요. 저는 은행까지 6블록을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즐겼어요. 서두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끊임없는 요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제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만 집중하며 걷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닫지 못했었죠. 은행에서는 전화로 저를 도와줬던 바로 그 직원인 앤더슨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우아하고 전문적인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존스 부인. 계좌 변경 후의 기분은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온 건 추가적인 변경을 좀 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현재 계좌와 완전히 분리된 새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계좌에서 이 새 계좌로 $10,000를 이체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제 개인 재정을 더 잘 통제하고 싶다고 해두죠. 앤더슨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비슷한 경우를 전에도 봤겠죠. 자신을 무한한 자원으로 여기는 가족들로부터 저축을 보호해야 하는 나이 든 여성들을요.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존스 부인. 이 새 계좌는 별도의 직불카드와 명세서가 발급되며 원하시면 다른 주소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명세서는 우체국 사서함으로 보내주세요. 물론이죠. 이 자금의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자가 더 좋고 돈이 더 안전할 거예요. 은행을 나오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0,000는 이제 저만 아는 계좌에 있어요. 자말이 존재를 모르는 돈, 그가 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돈, 저에게 더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줄 돈. 제 두 번째 약속은 정우의 은행에서 추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어요. 마이클 카터 변호사는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든 사람들에게 법적 문제가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특유의 인내심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존스 부인, 현재 유언장을 검토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몇 가지 중요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감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48,000에 대해, 집에 대해, 제 돈을 사용한 후 저를 그의 새로운 삶에서 배제하려는 자말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카터 변호사는 가끔 메모를 하며 방해하지 않고 들었어요. 존스 부인, 안타깝게도 부인의 경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을 자주 봅니다. 유언장에 어떤 구체적인 변경을 원하십니까? 제 유산을 다르게 나누고 싶습니다. 일부는 자말에게, 하지만 일부는 자선단체,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노년 여성을 돕는 곳에 기부하고 싶어요. 염두에 둔 특정 단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은요. 몇 가지 선택지를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드님의 상속에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어떤 종류의 조건이요? 예를 들어, 아드님이 부인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특정 약속을 이행해야만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의료 지원, 정기적인 방문, 중요한 가족 결정회에 참여 같은 것들이요. 그 아이디어는 흥미로웠지만 슬프기도 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법적 계약으로 강제해야 하는 것이 가족관계의 방식이 되어야 하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물론입니다.
그동안 몇 가지 기본적인 변경 사항을 담은 초안을 준비해두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건 어떠신가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오후 2시였고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늘 그랬듯 샌드위치를 만들러 집에 가는 대신 다른 것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가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은 것은 몇 년 만이었어요. 외식할 때면 항상 자말과 그의 가족과 함께였고 항상 돈을 내는 쪽은 저였죠. 오늘은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을 주문했어요. 채소를 곁들인 팬에 구운 연어와 화이트 와인 한 잔, 총 $35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했을 돈, 오늘은 제 자신의 행복에 대한 투자처럼 느껴졌어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저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손을 잡은 젊은 커플, 유모차를 미는 엄마들, 지팡이를 짚었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걷는 노인들. 평범한 삶,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 그리고 저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결정이 다른 사람의 끊임없는 요구에 좌우되지 않는 산말이에요.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자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더는 못 참겠어요. 오후 4시에 엄마 아파트로 갈게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시간을 보니 3시 15분이었어요. 집에 가서 어려울 걸 알지만 처음으로 두렵지 않은 대화를 준비할 시간이 45분 남았어요. 저는 호기심 같은 것을 느꼈어요. 계산서를 지불하고 넉넉한 팁을 남기고 식당을 나섰어요. 햇살이 빛나고 있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햇살이 제 위에도 비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자말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어요. 소리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실수를 면전에 대고 비난하지도 않을 거예요. 소란을 피우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그저 그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 삶과 제 돈에 대해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정은 최종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저는 3시 50분에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정신적, 감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10분 남았어요. 저는 창가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불안함이 아닌 자신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평온함으로 기다렸어요. 4시 정각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호하고 끈질기며 조급한 노크 소리. 문이 즉시 열리고 자신의 요구가 지체 없이 처리되는데 익숙한 사람의 노크 소리였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스커트를 매만지고 문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제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여기는 내 집이야.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 삶이야.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에 걸맞게 행동할 거야. 문을 열자 자말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케샤가 그의 뒤에 제가 잘 아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언가를 얻고 싶지만 제 안위를 걱정하는 척할 때 짓는 바로 그 얼굴. 그들 둘 다 마침내 찾은 길 잃은 아이를 보듯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다행이다. 괜찮으시군요. 정말 걱정했어요. 자말이 포옹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 행동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저희를 얼마나 걱정시켰는지 아세요? 안녕, 캐시야. 제가 말하자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아이가 아니란다, 자말. 내가 지난 3일 동안 나를 걱정시킨 게 내가 너를 걱정시킨 것보다 훨씬 더 크단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얘기라니. 너희는 나에 대해 얘기했지만 나와 얘기하지는 않았지. 너희는 내가 같이 살기 힘들다고 나를 더 저렴한 아파트로 보낼 거라고 얘기했어. 내가 너희 진짜 가족을 위해 준 돈을 쓰면서 말이야. 너희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복잡한 문제, 짐처럼 얘기했어. 자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겁에 질린 케샤를 힐끗 쳐다봤어요. 엄마, 그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뭐, 자말? 그냥 나를 이용하고 버릴 계획이었니? $20,000, 자말,
지난 5년간 내가 너에게 준 48,300달러. 그게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생각했니? 너를 향한 내 사랑이 거래라고 생각했니?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엄마, 제발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케샤랑 제가 얘기해봤는데 저희 마음을 바꿨어요. 엄마가 저희랑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잘 해볼게요. 약속해요.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나랑 같이 살고 싶은 것뿐이잖니? 나를 사랑해서 원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나를 원하는 거지. 하지만 너는 이미 나를 잃었단다, 아들아. 내가 나를 너의 진짜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고 결정했을 때 너는 나를 잃은 거야? 그는 큰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케샤가 그를 위로하려고 애썼죠. 엄마,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말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마. 나는 더 이상 돌로레스 은행이 아니란다. 나는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금융자원이 아니야? 너희 이사에 필요한 3,000달러, 다른 곳에서 구하렴. 나에게서는 단 1센트도 받지 못할 테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자말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소년 같은 강아지 표정은 사라지고 진정한 충격과 상처받은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는 항상 제 사랑과 돈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제 우물이 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가졌으면 좋겠구나.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엄마, 제발 얘기 좀 해요. 자말이 애원했어요. 우리는 69년 동안 얘기했단다. 자말. 이제 나는 끝이야. 그는 잠시 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와 케샤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저는 문을 닫고 그 문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지쳤지만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의자로 걸어가 앉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느라 제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저는 주고, 또 주었고,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한 것을 용서했고,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둔 나 자신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 사이의 거리가 느껴질까요? 용서가 결과를 지우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어요. 자말이 정말로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1년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다시 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저는 더 이상 혼자인 것이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제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전화기를 들어 레오니타의 번호를 눌렀어요. 예, 오늘 하루 어땠어? 흥미로웠어. 자말이 찾아왔었거든. 그래서 어땠어? 달랐어.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다행이다. 오후 계획은 뭐야? 공원에 갈까 생각 중이야? 내가 좋아하는 그 큰 나무 아래 앉아서 책이나 읽을까 해. 같이 갈래? 너무 좋지. 외출 준비를 하며 복도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배운 69세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용기를 낸 여성.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미소 지었어요.